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인권법이 나온 지 이제는 북한 인권법이 나온 지 6년도 이제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이 북한 인권 재단을 어떻게 하면 설립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도를 우리가 토론하고 만일 입법을 통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개정이 없이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다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서 찾아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세미나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하는데 큰 첫 걸음이 되도록 하는 데 해주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이제 많은 발제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실리가 있는 이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분해주신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의 간단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 21대 전반기에 이 외통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인권재단 빨리 설립해라 이런 걸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의 찬상,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냥 6년 동안 방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이것을 그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침해를 받는 그 참상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를 하고 이래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수차 강조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통일부에서 먼저 추천을 2사람을 하고 국회에 여야가 각각 5명씩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통일부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고 이걸 빨리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또 우리 오늘 태영 의원님과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김경은 명예회장님과 여러 훌륭하신 토론자님이 많은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면 아마 멀지 않아 바로 우리 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특히 제가 외통위에 우리 태영 의원님하고 또 지성 의원님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북 문제를 개선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태영 의원님과 저는 지성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실제 고위층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이 고위층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태영 의원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지성 의원님은 북한 주민들의 바닥 생활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적어도 우리 당의 태영 의원님과 지성 의원님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이때까지 실패한 그런 뜬구름이 없는 얘기만 많이 하게 된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중요한 대토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소중한 국민 북한인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향상될 수 있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빨리 인권재단이 출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다음 순서를 위한 죄송합니다. 단상 경위가 있겠습니다. 단상을 정리하는 동안 오늘 행사와 관련된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발제자이신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의 기조 발제고 좌장이신 태영호 국회의원의 사회로 패널로 참석하신 북한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패널 분께서는 단상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좌장, 발제자, 토론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으로 참여하시는 태영호 국회의원이십니다.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여상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이십니다. 안찬일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이십니다. 김수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지 통일부 북한인권과 과장이십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태영호 국회의원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태영호 의원님께서 사회를 맡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국회 방송 내규에 따라서 오늘 토론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 기본 우리가 찾자는 것은 빨리 이거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 재단을 출범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6년 동안 지금 이 출범이 되지 못해서 이 출범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지 법을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문제를 토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매우 생산적이고 또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방향에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대표님 원내를 비롯해서 앞으로 중책을 맡게 되신 태영호 의원 사회 아래 북한인권 재단의 설립을 위한 대토론을 갖게 되고 거기에 제가 발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6년이 넘었죠.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3월 3일 날 국무회에서 또 역시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2016년 9월 4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바로 이 북한인권 재단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실시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돼서 실시된다 할 수 있는데, 북한인권재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그러니까 5년을 훨씬 넘기고 시행된 때부터 6년이 다 되어가도록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으나 마나 문서로만 있는 법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북한인권 재단이 중요하냐? 북한인권법에는 이 북한인권 재단 말고도 북한인권 기록센터라든지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라든지 북한인권 기록 보존사라든지 몇몇 기구가 있지만 왜 이 북한인권 재단이 중요하냐? 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인권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북한인권법이 목적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합니다. 즉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그 목적 사업을 대부분 이 북한인권 재단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인권법 10조를 보면 10조 1항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 그러니까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 연구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렇죠. 현재 북한의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 조사하고 연구. 그것을 위해서는 또 북한과 대화를 또 나누고, 그게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대화로서 인권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또 보면은 여기에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있어요.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말고 그 밖에는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장관이 지정한다. 위원회가 뭐냐? 이건 북한인권법 5조 6조에서 말하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인권법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있고,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과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제 통일부 장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수립되면 그걸 이제 통일부 장관이 실시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제 북한인권 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이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2일 여야가 합의해서 하느냐고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어요. 236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찬성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반대 안 하고 기권을 했어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236명 2016년 3월 2일 바로 이 국회에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북한인권법의 두들기 여러 가지 이제 맹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그래서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해서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좀 말이 잘못됐네요. 같은 거네. 그러니까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또 집행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을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북한인권 재단에다가 구입하면은 북한인권 재단은 이게 민법상의 법인입니다. 그건 반인인데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러나 기본은 민간단체예요. 민법상의 재단이라고 해요. 12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이제 북한인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지정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인권 단체들, 시민 단체들, 그 영어로 NGO라고 하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재단은 스스로도 목적 사업을 수행하지만 목적 사업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북한인권 재단이 중요하다. 뒤에 보면 13조에 북한인권 기록센터 물론 있습니다. 북한인권 기록센터도 북한의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지만 거기에 주된 포커스는 형사 책임.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 만한 이런 것을 주된 것을 합니다. 그런 걸 해서 그것을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에 성별마다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건 어떤 거냐? 바로 반인도 범죄. 영어로는 크라이스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라고 하는데 아주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인권 침해 사항을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수집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인권 재단은 그걸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인 모든 인권 침해를 다 실제로 조사하니까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북한인권 재단에서 이제 열거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질 수 없는 게 아까처럼 이제 북한인권 실태관한 조사에 나오고 있지. 여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엔 서울사무소가 있죠. 거기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기록센터, 북한인권 그것도 또 조사해요. 또 통일연구원, 또 대한교육당, 또 민간에서 북한인권 정보센터, 그밖에 많은 단체들이 조사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인권 재단이 되면은 그런 많은 단체들과 협력을 조정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정도 좀 교통정보도 필요하고 잘하는 기관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모두 함께 북한인권 실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인권 재단이 설립되는 그러한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권 대화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3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밖에도 했는데 전부 퍼주기만 얘기를 했지 인권 대화를 안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번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는 북한 인권 얘기 안 하고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납치자 가족들한테는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그 납치자들의 슬픔을 같이 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일본은 지금 납치된 사람이 13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신학자만 10만 명 나오고 교환학자 510명 못 나오고 북군도 몇만 명이 되고 말이죠. 이 순간에도 지금 이상가족이 있고 한 번도 북한 인권 얘기를 정식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에 설립을 해서 북한 인권 재단이 되면은 이제 인권 대화를 장식을 해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돌아가지고 지금 그분들의 대동량이라고 지금 김정은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400만이 지금 유혈자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유혈자가 아니라 확진자 이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권을 하자. 국경 봉쇄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국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백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인권 대화가 된다. 이렇게 인권 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이런 인권 대화를 해야 되고 하고 그 밖에 또 하나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정보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 작은 정보 순환을 촉진해가지고 북한 주민의 알 것으로 보호청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이게 대북전단 그런 속도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의 알 것을 침해하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북한인권 재단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건 반인도 범죄예요. 유엔이 이미 2014년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돼가지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북한인권 책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받은가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든가 해서 책임을 물어라 했어요. 그러면 북한 인권 재단이 설립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책임을 묻는 방안을 어떻게 형사재판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교과서, 초중등 교과서 교과 과정에 북한의 2,400만이 70년 이상 인권 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정권은 단일도 범죄자다. 라는 것을 초중등 교과서에 심고 이걸 안 하니까 김정은이가 멋쟁이라고 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교과 과정 초중등 교육법에 있어요. 좀 구체적입니다. 이런 것을 북한 인권 재단이 설립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들 지금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극적으로 무슨 감사를 받고 있는 이런 것을 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그러나 그 특성에 맞게 아무 단체나 거기에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이래서 이 북한 인권 재단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인도적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또 어떻게 또 문제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휴머니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감정에 대해가지고 위기에 처진 생명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인권법이 없어도 이건 당연히 인도적 지원. 이게 되는 거고 기태요. 이게 우리가 타협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거 갖다 인도적 지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에 대해서 우선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재단은 크게 인도적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법적인 북한 인권 개선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본론인데 이게 이제 설계가 안 됐습니다. 2016년 9월 4일 북한 인권 재단이 설립돼가지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마포에다가 사무실까지 얻었어요. 100m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12명의 이제 재단이 있는데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2명은 아까 김석기 위원장님 말씀처럼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가 임명합니다. 나머지 10명은 교섭단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예요.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이 있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 허석서 5명을 추천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는데 5명.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석하기는 이거 10명이 같이 추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통부에다가 임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냥 다시 이제 법에 보면 12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12명이 제대로 12명 이내니까 통장은 예를 들면 권영세 장관 2명 임명해요. 추천 임명해요. 나머지 10명인데 더불어민주당 안 해요. 그럼 국민의당만 국민의힘만 5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국회의장이 안 할 거라. 그래서 저는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왜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느냐고 지금 보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전에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거든요. 문재인, 김정숙 뭐 이런 집안들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싫다고 특별감찰을 안 했어요. 그건 하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합제해놓으니까 자 우리 특별감찰관 오늘 안에서 하겠다. 북한 인권 재단들이 알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 안 한다면 저는 이건 소송을 해요.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건 위헌이에요. 명백한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3조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속도를 한다. 또 108에도 나왔어요. 북한 국민도 대한민국 헌법 3조. 헌법 10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생긴 건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서 5명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 부작의 위법 확인 소송을 걸는 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행정부로 소송을. 그러니까 하면은 그거는 뭐 이번에 저희가 이제 판결까지도 해석 판결이지만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한테 직접 소송은 안 되지만 국회의장에게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물론 명문은 안 했지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의 소송을 해서
국힘당 추천해라. 그렇게 통일부 장관이 자기 뭐 2명, 국힘당 5명, 7명 아닙니까? 10명 중에 7명은 가와수도 넘고 그래서 출발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헌법상도 그렇고 우리 헌법은 지금 헌법 4조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전통이거든요. 그건 인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헌법 전문도 그 평화통일 우리 시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 헌법 3조, 4조, 10조 이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또 박병석 국회의장 문희상 안 했어요. 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위원 부작 이거 확인 소송이라고 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고 이건 또 하나 국제법이 나옵니다. 아직 부끄러 죽겠어요. 이번에도 2022년 4월 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마스와의 퀸타나가 보고서를 썼어요. 거기에도 대한민국이 2010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지 않는다. 해라. 망신이다 망신. 이게 아주 2010년부터 매년 해요. 아주 국제적인 망신이고 또 우리 헌법 6조에는 국제적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가 순수한 의무했어요.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국제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이 북한인권 재단을 설립하자는 건 위법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참 거꾸로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 검수법을 만들었고 또 2019년 11월에는 자료를 찾아온 북한 청년 32명을 눈 가리고 손을 묶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시켰고 판문점에서 북한 공부하고 청년 2명을 파서 그 자리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이 서해에서 해수 공무원이 피살 소각됐는데 그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1심, 2심에서 다 이겼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록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반인권적인 이런 뭐랄까 밖에 북한인권 단체들 이렇게 탄압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러한 이제 암흑의 시대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문제는 나라보다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이고 그래서 즉시 북한 당국을 당대표도 됐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한테 특별감사는 우리 임명할 테니까 북한인권재단 빨리 추천해라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이 소송이라도 해서 그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인권이 벌써 이 북한인권법이 지체된 게 2011년 만에 통과됐거든요. 근데 통과되고도 지금 6년째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도대체 말이 인권이지만 인권하는 사람들 엄연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반 이상이 지금 인권 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권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표가 안 됩니다. 북한인권법 이거 얘기 안 해도 이거 표가 안 돼요. 도움도 안 돼요. 저는 이게 방치가 되고 다행히 윤석열 정권의 뭐 10대 과제 때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하는데 이것처럼 취약계층한데 2,400만 뭐 통계가 불확실해서 2,400만인지 2,000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소 2,000만은 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인권주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허비하는 북한 인권법까지 있는데 이렇게 수습하는 말이에요. 정말 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 뽑아서 많이 했지만은 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꼭 최우선까지로 금년 9월 이전에는 북한 인권 재단이 한국 반응을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김태훈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매주 화요일 11시면 조피 앞에 와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북한인권법 이 실행을 위해서 계속 이제 저 기자회견도 하고 데모도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총 몇 회 했죠? 120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대목에서 한번 우리 김태훈 회장님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이자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북한 인권법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대단히 맹점이 많습니다. 예. 많았던 문제를 지적하고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재단이라고만 아까 이건 민법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 민법에 해당한 재단 이사 추천을 정당 그것도 교섭단체권이 있는 교섭단체가 이사들을 추천한다 이런 전례가 다른 나라들에서 있는지 이거 제가 알고 싶고요. 특히 인권 문제와 같은 이런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립되는 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어차피 정당이라는 건 자기 정치적 이념과 당론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 추천권을 전 이 자체 출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 전례가 있는가요? 전례가 없죠. 네. 근데 그 나라마다 특사정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직접 북한 인권을 확대하기를 부담이 된다. 네. 네. 옛날에 통일부가 그러는데 통일부는 북한과의 교섭이거든요. 네. 그 교섭에서 너 인권 침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충제로 민법상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에 수령료만 주고하자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사실은 애초에는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들자는 안도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들 김은수 당시 한나라라는 의원인데 그분은 북한 인권 재단 만들자고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사하고 국가에서 하자고 했었습니다. 네. 응? 그런데 이거 직접 국가에서 하려니까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 북한 인권 재단은 민법상의 재단이고 일반인들도 돈을 받았어요. 네.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민에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까지나 대한민국 전체가 시민사회까지 포함된 전체가 북한 인권을 올인할 수 있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렵게 지금 북한 인권 재단이 됐으니까 이걸 입법론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236명이 다 반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요거 장점 문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북한 인권 기록 보존, 북한 인권 기록센터도 통일됐구나. 그러니까 그거 후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한 거는 여러 가지 맹점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판단한 데 의하면 결국은 민간 그 단체와 같은 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교섭 단체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준 이 출발점 자체가 네. 결국은 이게 결국은 오늘 6년 동안 오고 가도 못하게 인권재단 출범을 막는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출발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때 만약에 한나라당이 여당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하겠다면 야당에서 또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반씩 쪼개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다시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맹점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들은 3분 내로 좀 토론을 좀 쟁점적인 문제만 좀 개안적인 측면만 제시해주고 좀 더 허용하다가 한 5분으로 끝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태영 의원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 또 권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만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 재단이 출범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민주당의 결단만 있으면 지금도 즉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 지금 토론회 발제에서 김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도 오랜 기간 참여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다수당인 지금의 우리 정당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은 11년 동안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지만 실제 20년이 넘는 그 당시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은 찬성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장 하신 박지원 그 당시 의원께서 본인이 원내 책임을 맡고 있을 때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최고의 자기의 성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지금 민주당의 원내 핵심 인사들은 이 법안에 당론이었기 때문에 반대 투표는 못했지만 기권했습니다. 이건 사실 타협위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법무부와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기록보존소라고 하는 국장급 자리가 2개 직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로 동의해서 법안만 통과시켰을 뿐 핵심은 북한인권재단인데 재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북한인권재단은 그대로 지금처럼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사실은 법안만 통과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의원님들 와 계시지만 타협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타협한 결과도 잘 지키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원구성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사위원장 타협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더구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법, 그중에 북한인권재단은 그 당시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도 지금 재단 이사를 추천한다 해도 재단 이사진이 7대5라고 해도 결국 5명은 재단에 들어가서 지금의 여야 관계처럼 지금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목리를 부리고 모든 사업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토론문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아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추천권을 정무부처 장관에게 일임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정무부처 장관이 하거든요. 아까 태영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만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서 교섭단체에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장관에게 일임해서 자기가 집권한 정부 5년 동안은 그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사를 추천하고 자기 하고 싶은 사업하고요. 또 정권 놓치면 그 다음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 추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관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 안 될 리가 없죠. 왜요? 자기가 정권을 차지한 정부에서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진 12자리를 내줄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사업도 자기들 편의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실행되려면 이사의 추천권을 정무부처 장관에게 주면 그 정권 기간 내에는 충분하게 가동할 거다. 정권 놓치면 그 다음에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지난번 인수위에서나 통일부에서는 아까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하고 지금 여당이 5명 추천하면 7명이 구성되니까 12명 중에 7이니까 재단 만들 수 있다. 이런 지금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 나와 있지만 국회의장실에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하는 것이지 교섭단체가 통일부 장관에게 5명 명단을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국회의장실에서 취합돼서 입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행정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은 지금의 5명의 절반의 명단 가지고는 통일부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장벽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제가 김대빈 질문이지만 이걸 5명을 보내지 않으면 빨리 해결할 방법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번 이 중에 직무유기에 대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하셨는데 민주당은 또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안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결국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 안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반쪽아리의 문제, 보수 진영만이 갖는 특정한 주제로 여전히 고립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편파적인 주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이 합심해도 개선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반쪽짜리 주제로 고립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야가 좀 더 타협하고 좀 더 양보하고 해서 결국은 여야의 극적인 타협으로 이 사진이 추천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전체 북한인권 실태조사 저희들이 북한인권 연구센터가 20여 년 동안 하나원에서 해왔었습니다. 근데 2020년 1월부터 통일부에서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 지금 3년 동안 계속 실시해오는 인권 실태조사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킨 건데요. 지금 정권이 이거는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차관께서 한마디의 결단만 하면 즉시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만 될 수 있는 북한 인권법도 잘 안 되는데 통일부 장차관이 결단만 하면 3년간 멈춰진 인권실태조사 재개할 수 있는데 왜 이건 지금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논의가 이 자리에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자 방금 윤여상 소장님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자가 하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통일부 장관의 결단으로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이제 찾자.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찬일 박사님께서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탈북민 리더들, 대표들, 그에 북한 인권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민주주의에서 이소나 총재님, 머스카리 총재님, 또 전병우 총재님, 국제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권을 무기로 활용하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북한에 끌려다니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끌고 가야 됩니다. 뭘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8발 쏘니까 우리가 8발 쐈는데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눈썹 하나 갖다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국민 세금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늘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이제 앞서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불정적인 대북 정책을 쓰다 보니 질질 끌려다니다 못해서 나중에는 정말 지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공포의 균형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균형론은 무엇이냐? 공포의 조장은 공포나 두려움을 통한 정치 심리학적 작용에 의해 상대방의 행위를 제어하게 하는 상호 억제 체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조태영 대사가 미국에 가고 얼마 전에 우리 태영호 의원님은 또 우크라이나도 갔다 오셨지만 지구상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강대국들의 어떤 게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사적 힘이 작용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력이 워낙 강하고 북한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개발했습니다만 그럼 핵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우리 무엇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럼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은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인권은 북한 2,500만 동포 모두에게 지금 재앙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건드리기만 하면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철저하게 북한을 끌려다니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장한 이 인권재단은 그런 면에서 이게 철저한 교두보죠.
이 교도보를 우리가 잘 뿌려놓으면 얼마든지 북한은 인권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도 좀 센 걸 준비해 왔나 했더니 우리 옆에 정광선 기자가 더 센 걸 준비해 왔어요. 총리실로 옮기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또 우리 정 기자가 역시 젊은 사람이 다르긴 다른데, 통일부는 지난 기간 우리 정 과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난 5년간 북한에 끌려다녔습니까? 탈북민들은 다 밥상 밑에 들어가 있으나 김여정이 그냥 신경질 한 방면은 장관이 벌벌 떨고, 이게 과연 통일부가 통일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무슨 그래서 어쨌든 총리실로 옮기자는 건 우리 정 기자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게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오신 우리 탈북민 리더들도 제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탈북민을 위해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태 의원님, 또 우리 김태원 위원장님, 김태원 위원장님은 과거 이제 보수 정권 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아마 진보 정권 들어와서는 그 북한인권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모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인권재단이 설립되면, 전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정당 5명, 보수당 적어도 5명을 임명하는데 여기에 탈북민을 과반수로 임명해달라. 이런 게 우리 탈북민들의 소망입니다. 왜? 탈북민들은 바로 북한 인권 문제에 말하자면 가장 이해관계자이며 탈북민의 가족들이 바로 지금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에게 일을 맡겨야, 인권재단에 일을 맡겨야 목숨 걸고 하지, 한국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그 자기 일처럼 될까요? 과연? 그냥 명예나 이렇게 보수나, 보수는 없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바라고 거기에 들어와서 자리 지키만은 이런 이사는 우리 탈북민 북한 동포들은 원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탈북민 엘리트들을 많이 등용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뭐 선거 얘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이제 탈북민, 이북도민, 다문화 유권자가 700~800만 명이나 있는 그 선거 총괄 본부의 본부장을 지냈고, 여기 오신 탈북민 리더들이 다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만 표로 우리 보수 정권이 당선이 됐는데, 그 중에 적어도 4만 표는 탈북민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이해하셔서, 그래서 탈북민 중에 박사만 해도 40여 명 되고 석사 200여 명 이상, 또 1000명 이상이 탈북민들이, 우리 정광성 기자도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대학에서 졸업을 했고, 그래서 월간조선의 유명한 기자가 됐습니다. 훌륭한 기사를 잘 씁니다. 대한민국 기자보다 더 잘 씁니다. 북한 기사입니다. 이걸 볼 때 탈북민에게 뭘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통일 문제는 좀 탈북민에게 이제 맡겨서 주인 노릇을 하게 해달라. 이것이 저희 정책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찬호 박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수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1996년부터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요문으로 내고 있고 거기에 많이 이제 제가 관여해 왔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시키기 위해 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거의 대부분의 정관부터 조직 개편까지 다 만드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제 재단 이사 구성 방식 때문에 주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상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어떤 뭐 내에서 우리가 추진한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여론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이사 추진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야 특히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어떤 출범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까지 어떤 방식은 야당이 협조 안 하니까 출범 안 한다 해서 그쳐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북한인권재단의 핵심 기능이 이제 재정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사전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NLD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서 한미가 조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중국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봐야 됩니다. 올해 이제 DRL 프로그램을 보면 어카운트빌리티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 장애인 권리, 노동권 이런 부분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소위 재정을 지원하는 어떤 북한 인권 개선의 어떤 활동, 역량 강화 부분이 좀 더 바뀌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인도적 지원단체에 대한 그 재정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는데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북 인도적 지원하는 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북 사업이 협력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더라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은 장차 북한인권법의 어떤 상당한 이 쟁점적인 문제들이 많이 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08년 11월 달에 한나라당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법을 별도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개정을 할 때 지금의 야당의 어떤 협조 아니면 타협할 수 있는 뭐 대북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서로 여야가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보다 본질적인 문제도 한번 고민해서 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마지막 북한인권재단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사와 윤혜성 박사님 조사 기능인데 이 조사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정보원이 탈북민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탈북민의 어떤 입국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확대된 정보원을 어떻게 확산해가면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 조사의 어떤 좀 더 확대된 정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범했을 때 어떻게 정말 북한인권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기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치밀한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출범하면서 상당히 이게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재단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동수로 재단 이사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체가 구성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재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범 이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고민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야당의 어떤 비협조적인 자세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는 또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좀 더 복합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전광성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네, 저희거든 정광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한 자리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앞에서 좀 더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자체가 지금 북한에 유명한 문제들이 거의 지금 방치하다시피 되어
6개월 정도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북한 눈치 보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입덕하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은 더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지켜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시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보고 아무리 이제 북한을 압박해 보고 했는데도 북한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을 아무 변화 없는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저희 의문점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앞으로 북한 인권법을 전개해 나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인권법을 우리는 무기로 삼아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북한 인권법을 하기 전에 북한 인권법이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권을 또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논쟁도 토론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북한 인권법 새롭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법 자체가 북한 인권 제도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법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좀 퇴보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거를 통해서 퇴보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북한 인권법을 새롭게 펼쳐나갈 구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북한 인권 재단 자체가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통과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통과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저는 북한 인권 재단이 굳이 홍보사에 있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도 좋은 시대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권을 바뀌게 되면 이 북한 인권 재단이 통과돼서 계속 실효성 있게 나가다가 정권이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북한 인권 재단은 또 유명무실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북한 재단의 법에 맞는 걸 할까요? 저는 100% 안 한다고 봅니다. 왜? 북한 눈치를 위해서. 근데 그걸 통일부에서 한다? 통일부 어떤 것입니까? 남북 대화를 하는 창구로 하나를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 대화 창구에다가 북한 이제 예민한 쪽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 재단이 정말 실효성 있고 북한 인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활동을 하고 북한 인권 단체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는 활동을 돕고 싶다면 저는 북한 인권 재단을 통일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을 놔도 됩니다만은 그것도 좀 더 위험하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총리실 같은데 다른 부처에다가 옮겨서 북한 인권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 재단이 출범하는 경우 어디다 두겠는가라는 이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재진 통일부 북한 인권 과장께서 토론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통일부에서 나오셨으니까 통일부에서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대단히 다들 이제 관심이 모아지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해 주십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 국정과제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은 와중에 태용 원님께서 이런 분설적이고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태훈 명예회장님을 비롯해서 윤영석 소장님이나 유상 박사님이나 다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 새 정부 들어서 저희가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먼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저희는 북한 인권법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그간에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2주 전부터 주요 의원님들 보좌진 분들을 찾아뵈면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출범을 위해서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정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사 추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 후반기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후반기 원이 구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드리는 공문도 발송을 드리고 그리고 외통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일이 찾아뵈면서 이사 추천을 요청드리는 그런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한 2주 전부터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재단 출범에 대비한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단 출범에 대비한 한 2, 3개월 운영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4억 7,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으로 정식 출범을 대비해서 재정장부가 지금 109억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 검토라든가 직제도 다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지금 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제가 북한 인권 과장으로서 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첫 번째로 이제 국회 협조가 아까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야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수환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이 출범되어야 한다. 재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동안 잘 못되고 있다. 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이 국민적 여론 조성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윤여상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 추천과 관련된 그 국회에서 이번 논의도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 정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통을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아까 그 윤여상 소장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비정부 단체들에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이거 현재 아직까지 통일부에서 징조를 주지 않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 인권법의 그 하나원 인권조사 관련된 업무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 업무로 지금 전담하고 있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여기서 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드리면서 우선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의 대상이 사회정책 탈북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는 전혀 뭐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원 조사 부분인데요. 하나원의 설립 목적이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원 입소한 탈북민들의 뭐 인권이나 개인 의견 그런 것도 존중하고 있고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주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뭐 코로나 봉쇄 이후로 하나원 입소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좀 담당 수관 아까 북한 인권기록센터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앉아 계시는 분들 속에서 질문 두세 개 정도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될수록 질문에 초점을 모아주시죠. 어떤 분들 질문해달라고 하면 한 5분, 10분 동안 본인에 대한 소개라든가 자기 단체에 대한 소개 이렇게 하시는데 간단 능력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게 질문을 위주로 이제 해주십시오. 예, 가운데 앉아 계시는 김건 대표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오늘 회원님 주최하신 이 세미나가 한국자들이 정말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던 세미나입니다. 한 가지만 저희는 질문보다는 여기서 찾고 있는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북한 인권이 직접적 피해자이고 피해자 당사자이고 지금도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왜 남한 사회에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이게 접근하느냐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저게 정치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수수 인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느 당이나 또 어느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지원재단을 통일부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합치 않다. 왜 장관을 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뭔가 이 국가 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도 그나마 이 인권 문제에서만큼 중립적 어떤 그 영향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여기다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안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반대하는 그 입장에서도 좀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어떤 주장점이나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으신데 혹시 여기에 토론으로 참가하신 분들 속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두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의견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현재 제정되는 법조차도 참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해가지고 개정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맹점이 많습니다. 이 북한 인권을 어디서 담당하는 게 옳으냐? 저는 지금 아까 정 기자님 총리실의 부자 또 김광 대표님 국가인권위원회 부자 상당히 저는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거든요. 특히 저는 김광 대표님 말씀처럼 국가인권위는 그 국가기관 자체가 유엔의 권고에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권을 수행하는 거고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도 김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이 북한인권법을 개정한다면 북한인권은 차라리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기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더 비정치적이고 비탄파적이고 보편적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고 그게 안 되면 독립은 아니고 총리실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십니다. 성함 말씀. 저는 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정관을 만든 제가 본인입니다.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 외교통일 수석 전문위원을 하면서 제가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하고 여러 단체의 어떤 좋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 정관을 제가 직접 실무 책임자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토론회 같아서 아침에 꼭 좀 참석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름을 제 이름은 전인찬입니다. 2016년도에 새누리당 외교통일 수석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16년 3월 1일 통과 전까지 김태훈 변호사님하고 화요 집회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12명의 이사진을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야 각각 동수로 5명씩 장관이 임명 이사를 추천하기로 됐는데 그 당시 무산된 제일 큰 이유가 임원진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그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이제 집권 여당일 때 새누리당에서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가져와야 된다니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두고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계속 했는데 그게 어떤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결렬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여상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어떤 견해에서는
집권 여당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무총장하고 임원진 구성 때문에 계속 공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지금도 이제 뭐 의장이 지금 민주당에 있고 정권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왔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다수당일 때도 저희들이 의장을 가져왔을 때도 이걸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입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족 박호산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북한 인권재단 자체가 이제 설립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여기 많은 분들이 자기 밥그릇이라 만들고 또 어떤 그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탈북민 그 인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북한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에서 해결이 안 되니 그분들이 미국으로 달려가요. 심지어 이번에 그 5월달에도 여기 이제 국민선 그 최종원 대표가 이제 몇 분 의원들 데리고 유엔에 가갖고 시하고 뭐 그 앞에가 나중에 유엔 대회 행사 참가까지 하고 오셨던데 제가 한 가지만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북한 인권재단이 안 나오면 북한 인권운동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물론 문제는 못한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뭐 했습니까? 북한 인권운동을 위해서 정말 여기 우리 탈북민 인권단체들이 정말 뭐 여기 와서 경찰에 불려가고 쫓겨다니고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뭐 해보려고 한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도 없잖아요. 누구도.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갖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뭔가 뭐 해보는 것 같이들 하는 것 참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그 탈북민들 북한 인권하고 통일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깹니다.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솔직히 정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봉사와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분들이 재단이 설립되어도 이 세상을 하든 지금 뭐 정치판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말 북한 인권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겠다는 분이 이 세상을 해야 되고 사무총장을 해야 되고 해야지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뭐 내 밥그릇이고 네 밥그릇이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탈북민 북한 문제를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 밥그릇이나 만도 지금 남북한 재단을 봐요. 솔직히 여기 저 통일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정말 탈북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돈을 쓰는 탈북민들이 정말 의사를 얼마나 문의했으며 그 이사진을 만들 때 탈북민들 추천 누구한테서 받아서 해봤어요. 다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 앉혀놓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가도 지금 제가 그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되든 안 해도 북한 인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탈북민 인권단체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한민국 분들이 만든 또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북한 통일이라든가 인권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하고 시민적 운동으로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가지고 함께 해야지 정치도 혼자 따로 지금 정치적 문제로 따로 가고 따로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북한 인권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이제 우리가 같을 때 저희도 북한에서 왔지만은 북한에 있을 때 인권에 대해 생각하신 분 누구 있어요 여기? 솔직히 탈북자들 중에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난 북한 인권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 와서야 저희가 인권의 문제였구나 북한이.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견해를 바로 잡아주면 쉽게 돼요. 북한 문제 인권 해결은. 우리만 떠들어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거지 인민들 자체가. 그럼 그거 누가 제일 빨리 알려줄 거냐.
탈북민들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지금도 통화하고 지금도 만나고 그런 탈북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탈북민들은 여기서 다 외면하고 다른 분들끼리 그뭐 밥그릇이나 만들고 챙겨 먹으려고 그런 일을 한다라면 실제 정말 열심히 뛰고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열심히 일하고 뛸 사람들을 지금 국민부에서도 추천받. 제발 탈북민 시민단체 열심히 뛰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으세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한테 추천받으면 누구 추천받겠냐고. 그런 것들은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희는 북한 인권하고 통일이라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제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파리, 탈북민 파리라고 자기들 돈벌이 하지 마시라고. 자기들이 정치노름 하지 마시라고. 그 다른 분들이 좀 하시라고.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은 정말 탈북민들이 가슴에 정말 뼈를 묻고 좀 눈을 감아도 이 문제는 저희가 눈을 감지 못하는 정말 편히 감지 못하는 문제니 정말 같이 열심히 저희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는 저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시에 저희들이 이제 끝내야되기 때문에 좀 더 하시죠. 한 20분 더 하세요. 이거 필요하면 나한테 주목도 하시고 밥 먹는 게 중에 지금 빨리 저기 다른 분들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저도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죄송하지만 세미나실 자체에 그 예약이랑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기 15분씩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정훈님 제가 전문가 때 15분씩에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중요한 시간이에요. 1분만 좀 더 주세요. 대단한 말씀 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기 너무 오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발언할 때들 많으니까 한 분당 1분씩 해서 먼저 이렇게 열자 불러부터 이렇게 넘어갑시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회의는 대안을 찾자고 한 회의가 그러니까 좋은 창의적인 대안. 마스크를 끼는 게 이게 인권유린입니다. 저는 저 국제 잠깐만요. 제가 좀 저 국제 끄셔야 됩니다. 이게 인권유린이에요 이게. 아직 그런 얘기 다 하고. 제가 좀 말씀 잠깐만요. 좀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 조화장 태우 의원님 비롯해서 그 안찬일 박사님 저 정광성 좀 저기 정재진 통일부에서 나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정재계에 이게 정재계다 두는 것은 정치 이 표심에만 논리가 돼서 이게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북한 통일 문제는 착하고 선하고 무리 없이 전쟁 무기로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역시 저는 유엔 국제인권기구 인권위원회 인권기구 한국공보 총재 전병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이거 성냥팔이 소녀, 민주팔이 소녀,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늦어지는 데 대한 원인이 있으니 저희는 이제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의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너무 매도하는 건 조금 좀 우려수치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서로 이끌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좀 시간이 통일부에다 둘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야 표심 가지고 장난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국제인권기구에서 본격적으로 좀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각 나라마다 지금 잘 유엔에 조직이 돼 있으니 그 방대한 그 유엔 NGO를 통해서 이게 북한의 하루빨리 무기 비무장 핵무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 국민의 힘과 같이 한번 논의해가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매도하지 마시고요. 잘 소통하면서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거 북한 인권 전만을 백과쟁명식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북한인권법, 이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대단히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 내용 전반을 우리가 다 토론한 회의가 아니라 오늘 회의는 북한인권법 안에 한 조항인 북한인권재단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방법이 뭐냐, 그 설립입니다. 설립이기 때문에 이 토론의 자체가 북한인권 상황 전반을 다 토론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잠깐 그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토론자들과 발제하신 분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정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회의 장 운영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보통 저도 여기 많이 왔는데 15분씩 더 하거든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기회를 주셔야 돼요. 또한 사람 가세요. 가면 되고. 그리고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토일 문제, 토론 문제 한 1000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안차일 박사하고 조금 친한 한중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차일 박사 평상시 존경하고요. 또 소식이 많은데 저도 뭐 한 5분도 알고 싶지만 1분만 하겠습니다. 이사 진행만은 우선 통일부와 상의하셔서 말이죠. 통일부에 오셨는데 거기에 숨겨진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권영세 의원 오셨어요? 저기 예산 지원 받아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꼭 배수해야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해야 돼. 야,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마음에 있는 거 많잖아요. 저도 할 얘기 많아요. 그렇지만은 한 달 뒤에 와서 더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생각을 소영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대진 과장님 숨겨진 예산 많아요. 그래서 좀 하길 바랍니다. 할 얘기 많지만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이따 기회 주면 또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자,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 오림모와 한전에서 지금까지 163차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법 제도의 여러 가지 그 모순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북한인권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어디에 또 소수가 어디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법에서 다뤄야 될 일이고 법의 제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다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적합치 않은 얘기고 10인 이내로 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태훈 명예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간에 북한인권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투표를 좀 모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북한인권재단 설립 위한 정책자를 대표내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있으니까 나와서 사진 촬영 간단히 하시고 사진 찍으실 분들 같이 나와서 하시죠.